5위 부자 나라가 한국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1인당 GDP 9만 달러, 한국보다 3배나 잘 사는 초부유국. 싱가포르에서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넘쳐나고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며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에서까지 한국 메뉴를 찾고 있습니다. 말레이반도 최남단의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한국 문화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게 된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한 싱가포르 셰프의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무시해오던 이 남자가 하루아침에 한국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변화가 싱가포르 전체를 한국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부자 나라를 한국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영상 시청 중인지 댓글로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 탄입니다. 올해로 51살이 되었고 30년 넘게 이곳 외식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프랑스 요리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안, 일식까지 웬만한 서구 요리는 다 섭렵했죠.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워낙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가 집약된 곳이다 보니 저 역시 자연스럽게 다양한 요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손님들이 김치나 불고기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매운맛으로 일관된 단조로운 음식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세련된 싱가포르의 외식 시장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했었죠. 제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오차드 로드 근처에 꽤 괜찮은 위치에 있었어요. 프랑스식 파인다이닝 컨셉으로 현지 부유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했었습니다. 평균 식사 비용이 200달러가 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직원들도 모두 정통 서양 요리 출신으로 구성했고 와인 컬렉션도 상당했어요. 나름대로는 싱가포르 최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레스토랑 메뉴는 정말 까다롭게 구성했어요. 전체 요리부터 메인 디시, 디저트까지 모든 것이 프랑스 정통 요리법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재료도 대부분 유럽에서 공수해왔고 특히 치즈나 와인 같은 것들은 정말 엄선된 것들만 골라서 사용했죠. 손님들도 대부분 음식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어설픈 요리는 절대 낼 수 없었어요.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최근 몇 년간 K-팝이니 드라마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 정도로만 보였어요. 물론 그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고급 요리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김치, 라면, 불고기 정도만 떠올랐고 그마저도 집에서 간단히 해먹는 소울푸드 정도의 느낌이었죠. 사실 저는 아시아 음식 중에서도 일식을 가장 높이 평가했어요. 정교하고 섬세한 일본 요리의 철학과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시 하나를 만들어도 쌀의 온도부터 생선의 숙성도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식도 나름의 깊이와 역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축적된 조리법들과 지역별 특색은 정말 대단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한식에 대해서는 그런 인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운맛에 의존한 자극적인 음식 정도로만 치부했었거든요.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냄새부터가 거북했어요. 발효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제게는 그저 시큼하고 매운 절임 채소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불고기나 갈비 같은 고기 요리도 달콤하고 짠맛이 강해서 정교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수 셰프 중에 한 명이 한국계 싱가포르인이었는데 가끔 한국 음식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리처드 김이라는 친구였는데 나름 프랑스 요리에도 소질이 있는 젊은 요리사였습니다. 30 초반의 나이에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춘 친구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가끔씩 한국 음식의 매력에 대해 열변을 토하곤 했어요.
리처드는 저에게 한식의 발효기술이나 조미료의 조화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려 했지만 솔직히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젊은 친구가 자기 뿌리에 대한 향수 같은 걸 갖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을 메뉴에 추가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었는데 저는 단칼에 거절했죠. 우리 레스토랑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친구가 말하길 한국에는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음식 문화가 있다고 했어요. 발효 기술만 해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계절에 따른 절임법이나 각 지역별 고유한 조리법들이 있다면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궁중 요리는 프랑스 궁중 요리에 비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도 결국은 매운맛 위주의 단순한 음식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국 음식점들을 보면 대부분 캐주얼한 분위기였고 제가 추구하는 우아하고 세련된 다이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그래서 리처드의 말들을 그냥 젊은 친구의 민족적 자부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만하고 편견에 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서구 요리야말로 가장 세련되고 완성된 요리 문화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특히 프랑스 요리의 체계성과 이탈리아 요리의 정통성 앞에서는 다른 모든 요리가 초라해 보였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한국 음식보다는 일식이나 중식을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한국 음식점들은 대부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캐주얼 레스토랑들이었어요. 제가 상대하는 고급 고객층과는 다른 시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은 저급한 것, 혹은 유행을 타는 일시적인 것 정도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고집스러운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바로 한국의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30년간 고급 요리만 추구해왔던 제가 편의점. 음식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이야.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는데 갑자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제 레스토랑과 같은 거리에 작은 한식당이 하나 들어섰어요.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봤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디한 한식당이 생겼구나. 몇 개월 후면 망하겠지. 그런 생각이었죠. 싱가포르에서는 유행을 따라 새로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는 레스토랑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한식당 앞에 줄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오픈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오픈한 식당들이 흔히 겪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줄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레스토랑의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예약으로 꽉 차 있어야 할 저녁 시간대에도 테이블이 반쯤 비어있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경기 불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싱가포르도 가끔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우연히 그 한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미스터 왕이라는 분이었는데 부동산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라 늘 고급 음식만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그 작은 한식당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궁금해서 리처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한식당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말이에요. 리처드는 이미 몇 번 가봤다면서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떡볶이와 김밥이 일품이라고 했습니다. 떡볶이라니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매운 떡 요리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리처드가 말하길 그 집 사장은 한국에서 직접 온 젊은 여성이라고 했어요. 김수진이라는 분이었는데 한국에서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한식당에서 경험을 쌓은 후 싱가포르에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료를 정말 까다롭게 골라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김치부터 고추장, 심지어 쌀까지 모두 한국에서 직수입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결국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 아니겠어요? 제가 추구하는 정교하고 우아한 요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웨이터 몇 명이 그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한 거였어요. 마크라는 친구였는데 꽤 능력 있는 서비스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그 한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정말 배신감이 들었죠. 마크에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그 한식당에서 일하는 게 더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일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수진 사장이 직원들을 정말 잘 대해준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직원들을 잘 챙겨줬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그 한식당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건지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수셰프인 앤서니가 갑자기 사표를 낸 거예요. 앤서니는 정말 실력 있는 요리사였어요.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요리를 배웠고 제 레스토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친구였죠. 그런 친구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앤서니가 그만두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식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한식당에서 김수진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식의 깊이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발효기술이나 조미료의 조화 같은 부분에서 정말 배울 게 많다고 느꼈다면서 정식으로 한식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앤서니가 일시적인 충동에 빠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요리사들이 가끔 새로운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앤서니는 정말 진지했어요. 이미 한국의 요리학교에 연락해서 입학 준비까지 해놨더라고요. 앤서니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가 저에게 말하길 한식이 단순히 매운맛만의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고 특히 건강과 맛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요리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는데 갑자기 한식이 더 뛰어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요리사인 앤서니가 그렇게 말한다면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레스토랑의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세스리라는 분이었는데 부유한 사업가의 부인으로 정말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니엘 셰프님, 요즘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그 거리에 새로 생긴 한식당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혹시 셰프님도 한국 요리를 메뉴에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명성과 실력이 있는데 갑자기 한국 요리를 하라니요. 하지만 미세스리 같은 중요한 고객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 음식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는 걸까?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 레스토랑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느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 문을 닫고 그 한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30년간 고급 요리만 추구해온 제가 그런 작은 한식당에 가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과 위기감이 자존심보다 더 컸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매혹시키는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저녁 7시쯤 그 한식당 앞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나이 지긋한 분들부터 젊은 커플까지 정말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는 몇몇 얼굴도 보였습니다. 평소 제 레스토랑에 오시던 분들이었죠.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크기는 작았지만 인테리어가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게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주방이 오픈되어 있어서 요리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진 사장이 직접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 숙련되어 보였어요. 저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제가 언제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모두 기대에 차 있었어요. 마치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메뉴를 보니 정말 간단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튀김 이런 것들이 전부였어요. 프랑스 요리에 익숙한 제게는 정말 생소한 음식들이었죠.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어요. 제 레스토랑 전체 요리 하나 값으로 여기서는 풀코스를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가장 인기 있다는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김밥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직원은 한국 사람인 것 같았는데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주문 과정도 간단했고 뭔가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제 레스토랑의 격식 있는 서비스와는 정반대였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몇 명 보였는데 그들도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주문한 떡볶이가 나왔어요. 빨간 소스에 하얀 떡이 들어있는 단순한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라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먹는 모습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이 입안을 자극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오는 단맛과 감칠맛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운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맛의 층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떡의 쫄깃한 식감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음식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고추장의 깊은 맛, 설탕의 단맛, 그리고 각종 야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칠맛까지. 무엇보다 전체적인 조화가 정말 뛰어났어요. 김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밥을 김으로 싼 단순한 음식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의 조합이 정말 절묘했어요. 단무지의 아삭함, 당근의 단맛, 시금치의 고소함, 그리고 계란의 부드러움까지. 각각의 재료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완성된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맛들이 전혀 인위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만들어온 프랑스 요리들은 복잡한 소스나 기법을 통해 맛을 만들어냈는데 이 한국 음식들은 정말 자연스럽고 건강한 맛이었어요. 화학 조미료나 인공적인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배는 부르지만 속이 편했고 뭔가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레스토랑의 무거운 프랑스 요리를 먹고 나면
보통 속이 부담스러웠는데 이 한국 음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김수진 사장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젊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음식에 대한 열정이 눈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간단히 인사를 나누면서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모든 재료를 정말 신경 써서 고른다고 했어요. 특히 고추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만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떡도 매일 아침 직접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정성과 노력이 그 맛을 만들어낸 거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음식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매운맛만의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정말 깊이 있는 맛의 철학과 건강에 대한 배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맛이 생각났어요. 특히 떡볶이의 그 복합적인 맛의 층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감동을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요리사로서 새로운 맛을 발견했을 때의 그 짜릿함을 다시 느낀 거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고급 요리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고 저렴한 음식이 제 비싼 프랑스 요리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인터넷으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채널들을 구독하고 한식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자료들도 찾아 읽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발효 기술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김치만 해도 지역별로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궁중 요리는 정말 섬세하고 복잡한 조리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한국의 약식동원 사상에 대해 알게 된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음식과 약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개념, 즉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 자체가 몸에 좋은 약이 된다는 철학이었어요. 이런 개념은 서양 요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죠. 맛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김수진 사장의 한식당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메뉴를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순대와 어묵 그리고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각각의 음식들이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순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는데 돼지 창자에 여러 재료를 넣고 삶은 것이라고 했어요. 겉보기에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 보였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특히 찍어 먹는 소금과 후추의 조합이 절묘했어요. 어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선을 갈아서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 탄력 있는 식감과 담백한 맛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어묵을 우린 국물의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재료로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비빔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계란이 밥 위에 올라가 있고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이었어요. 각각의 나물들이 모두 다른 조리법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걸 다 섞어서 먹으면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김수진 사장에게 이 나물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봤더니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나물마다 서로 다른 양념과 조리법을 사용하고 색깔과 영양을 모두 고려해서 조합한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단순해 보이는 건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로는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조리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요. 프랑스 요리가 복잡한 소스로 맛을 만들어낸다면 한국 요리는 각각의 재료를 최상의 상태로 조리해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자주 그 한식당을 찾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갔던 것 같아요. 메뉴도 하나씩 다 시도해봤고 김수진 사장과도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분을 통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김수진 사장이 말해주신 한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조리법을 사용해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믿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만드는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건 제가 그동안 만들어 온 프랑스 요리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제 직원들도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리처드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식의 가치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요. 리처드는 정말 기뻐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추천했던 한식을 제가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다면서요. 그리고 이참에 저희 레스토랑에도 한국 요리를 도입해보면 어떨지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지하게 고려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레스토랑은 프랑스 요리 전문점으로 명성을 쌓아온 곳이었거든요. 갑자기 한국 요리를 도입한다면 기존 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레스토랑의 정체성에는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신 미스터리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한국 음식이 정말 인기가 좋은데 혹시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지 문의하신 거였습니다. 미스터리는 정말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늘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만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한국 요리에 관심을 보이시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따님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최근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요.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도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제 레스토랑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변화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때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한식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한 거예요. 김수진 사장을 통해 한국의 요리학교와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놀라셨어요. 50 넘은 나이에 그것도 이미 성공한 셰프가 굳이 한국까지 가서 요리를 배우겠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제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서울에 있는 한국 요리 전문 학교를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서 단기 코스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의 집중 과정인데 한식의 기본기부터 전통 요리법까지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을 리처드에게 맡기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부터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곳곳에서 느껴지는 효율성과 세련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거였어요. 김수진 사장이 추천해준 광장시장에 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었어요. 각종 나물들, 젓갈류, 그리고 수십 가지 종류의 김치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음식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장사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각자 자기가 파는 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김치 하나를 사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온 배추인지, 어떤 방식으로 담갔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전문성은 정말 존경할 만했습니다. 요리 학교에서의 첫날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선생님이 한식의 기본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맛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요리는 된장찌개였어요. 정말 간단해 보이는 요리였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된장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의 온도, 끓이는 시간, 재료를 넣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된장의 발효 과정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콩을 발효시켜 메주를 만들고 그걸 다시 소금물에 담가서 몇 개월 동안 숙성시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생물들이 관여해서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김치 만들기를 배웠어요. 김수진 사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김치 말이에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정말 복잡한 과정이더라고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양념을 만들고 그걸 배추에 발라서 발효시키는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특히 고춧가루를 고르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역별로 심지어 농장별로도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매운맛의 정도뿐만 아니라 단맛, 향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라고 했어요. 세 번째 날에는 불고기와 갈비를 배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고기를 달콤한 양념에 재운 것이 아니라 고기의 부위별 특성을 고려해서 서로 다른 양념과 조리법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고기 손질 기법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기의 결을 보고 칼질하는 방향을 정하고 두께도 부위에 따라 다르게 썰었어요. 이런 세심함은 프랑스 요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전통 궁중 요리를 체험해봤어요. 구절판, 신선로, 약과 같은 정말 정교한 요리들이었습니다. 특히 구절판은 9가지 재료를 각각 다르게 조리해서 색깔과 맛의 조화를 이루는 요리였는데 그 섬세함에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요리들을 보면서 깨달았던 건 한국 요리에는 정말 깊은 미학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맛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즐거움과 건강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한국의 차 문화를 배웠어요. 한국에도 다양한 전통차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녹차, 둥글레차, 오미자차, 생강차 등등. 각각이 다른 효능을 갖고 있고 계절에 따라 다른 차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차를 우리는 과정이었어요. 물의 온도, 우리는 시간, 심지어 찻잔을 데우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차 본연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해 심화 학습을 했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젓갈, 장아찌, 식혜 같은 다양한 발효 음식들을 배웠습니다. 각각의 발효 과정과 그로 인해 생기는 영양학적 효과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발효 기술이 서구의 그것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이었어요.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일주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한 제 철학 자체가 변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그 경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단순히 요리 기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접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수진 사장의 한식당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분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분도 제가 돌아온 것을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김수진 사장이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제 레스토랑에서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융합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퓨전 요리라고 하면 보통 어중간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접근한다면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한식의 요소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리처드와 함께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어요.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김치를 활용한 전체 요리였습니다. 프랑스식 테린에 김치를 넣어서 발효의 깊은 맛과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을 결합해보는 거였어요. 처음 몇 번의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김치의 강한 맛이 다른 재료들을 압도해버리거나 반대로 김치의 특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김치의 양념을 조절하고 숙성 정도를 다르게 해보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갔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드디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치에 발효된 깊은 맛이 테린의 부드러움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 거예요. 기존의 프랑스 요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감칠맛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한 메뉴는 된장을 활용한 소스였어요. 프랑스 요리의 클래식한 소스에 된장의 깊은 맛을 더한 거였습니다. 된장의 짠맛과 감칠맛이 기존 소스의 풍미를 한층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된장의 종류별로 맛을 비교해보고 다른 재료들과의 조화도 연구했어요. 특히 와인과의 페어링이 중요했는데 의외로 된장의 깊은 맛이 특정 와인들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나물 요리법을 응용한 샐러드였어요. 각종 채소들을 한국식으로 조리해서 프랑스식 플레이팅으로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각각의 채소가 서로 다른 양념과 조리법으로 처리되어서 한 접시 안에서도 다양한 맛과 식감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런 메뉴들을 개발하면서 깨달은 건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둘 다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하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철학이 비슷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들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저는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가장 가까운 몇 분께 시식을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과연 이런 시도를 이해해 주실지 아니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실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놀라워하시면서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김치테리는 정말 혁신적이라는 반응이었어요.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프랑스 요리의 세련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미스터리 같은 보수적인 고객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다가 한 입 드시고 나서는 정말 감탄하시더라고요. 이런 조합이 가능한지 몰랐다면서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메뉴를 런칭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존의 프랑스 요리 메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식 퓨전 메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도 조금 바꿨어요. 기존의 프랑스식 이름에 한국적 요소를 더한 새로운 이름으로요. 런칭 첫 주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존 고객들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새로운 고객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역시 김치 테린이었어요. 그 다음이 된장 소스를 사용한 스테이크, 그리고 한식 나물 샐러드 순이었습니다. 각 메뉴마다 스토리가 있어서 손님들이 더욱 흥미로워 하셨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음식 평론가들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리뷰를 써주셨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였고, 특히 동서양 요리의 성공적인 융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어요. 다니엘 탄 셰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두 요리 문화의 진정한 대화다. 한식의 건강한 철학과 프랑스 요리의 정교한 기법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이런 성공에 힘입어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식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계절별로 메뉴를 업데이트했어요. 특히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전에는 복잡하고 화려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맛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 레스토랑에서만 한식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전체에 한국 음식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한국식 편의점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편의점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간편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떡볶이, 어묵, 삼각김밥 같은 음식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김수진 사장과 상의해서 이마트24와 연락을 취해봤어요. 혹시 싱가포르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마침 동남아시아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한국 본사에서는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저는 편의점 운영 경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를, 이마트24는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몇 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싱가포르 첫 번째 이마트24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제 레스토랑과 가까운 상업지구였어요. 오픈 전부터 현지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식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싱가포르에는 생소했거든요. 오픈 당일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기심 많은 현지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역시 떡볶이였습니다. 제가 처음 맛봤던 바로 그 떡볶이였어요. 즉석에서 끓여주는 떡볶이를 받아들고 한 입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놀라움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였어요. 삼각김밥도 큰 인기였습니다. 포장을 뜯는 방법부터가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입 먹고 나서는 대부분 감탄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면서 말이에요. 어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함께 먹는 어묵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날씨가 더운 싱가포르에서도 뜨거운 어묵 국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맛은 날씨나 문화를 초월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편의점이 성공하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오피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찾아와서 간편식을 사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현지 직장인의 이야기였어요. 마이클이라는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떡볶이 하나를 사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매일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재료까지 사간다면서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음식의 매력은 단순히 맛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편리함, 건강함,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편의점 성공에 힘입어 저는 두 번째 매장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주거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선택했어요. 가족 단위 고객들을 겨냥한 거였죠. 여기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한국 과자나 음료에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고 부모들은 건강한 한식 간편식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 갔더니 한 노인분이 떡볶이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7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그분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였어요. 그때 먹었던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찾아오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옛날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특히 떡볶이의 그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젊은 시절의 추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준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추억과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매장까지 열게 되었어요. 각 매장마다 특색을 달리해서 운영했습니다. 어떤 곳은 즉석 조리 음식에 특화하고 어떤 곳은 한국 식품과 조미료 판매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사람들, 조리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심지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까지. 편의점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서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었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편의점 문화가 싱가포르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특집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번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한국 음식에 이렇게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와 가치를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어서 보람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매개로 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제 돌이켜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을 무시하던 제가 지금은 한식 전도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음식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올해 초 정말 뜻깊은 일이 일어났어요. 싱가포르 요리사 협회에서 제게 특별상을 수여한 거였습니다. 동서양 요리 문화의 성공적인 융합과 새로운 음식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정말 오만한 요리사였어요. 서구 요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다른 문화의 음식은 격이 낮다고 여겼죠. 하지만 한 그릇의 떡볶이가 저의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복잡하고 비싼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철학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 음식이 보여준 건강함과 따뜻함,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라고 해요. 시상식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다른 셰프들도 한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싱가포르 내 한식당들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주도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젊은 요리사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요리학교에서 특강을 요청받아서 갔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한식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보여주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감탄하더라고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셰프님은 언제부터 한국 음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부터라고요. 선입관 없이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만들어진 배경과 철학까지 이해하려고 할 때 진정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요즘 제 레스토랑과 편의점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편의점의 경우 5번째, 6번째 매장까지 열었고 각각 특색 있는 컨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건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점점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마치 제가 겪었던 그 과정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편의점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실제로 한국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리사라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떡볶이가 맛있어서 가끔 사 먹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아예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신 거죠. 여행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직접 체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현지에서 먹은 떡볶이가 저희 편의점 것과 거의 똑같은 맛이어서 정말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음식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 문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요리 학교를 개설하는 거예요.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식의 철학과 문화까지 함께 전달하고 싶거든요. 김수진 사장과도 계속 협력하고 있어요. 그분의 한식당도 이제 2번째 매장을 열 정도로 성장했고 현지 언론에서도 자주 소개될 만큼 유명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작은 한식당 사장님이었는데 이제는 싱가포르 한식 문화의 선구자가 되셨죠. 요즘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그 첫 번째 떡볶이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편견을 고집하고 한식당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오만한 프랑스 요리사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준 한국 음식에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모든 분들에게 말이에요. 특히 김수진 사장님과 한국에서 만난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요리사로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복잡하고 화려한 것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요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손님들에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편의점에서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떡볶이를 맛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한 그릇의 떡볶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결국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편견을 허물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음식의 힘을 한국 요리를 통해 깨달았고
이제는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싱가포르 셰프였던 제가 결국 편의점 떡볶이 앞에서 모든 편견을 내려놓게 된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